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뭐 저희는 다. 네. 아, 예. 제가 성명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를 찾았더니 경북 영주였습니다.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찾아올 수도 없는 곳을 찾아서 2년을 헤맸더니 소백산 어느 산골을 내가지고 한 22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내고 세상 속으로 좀 나가자고 생각하고 계속 다니면서 하는데 마침 김자연 시인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갤러리 포천에 있는 갤러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포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갤러리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 그 이야기부터 먼저 그래서 송표 갤러리 운영하시는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갤러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요, 여기 계시는 분이 아마 처음 듣고 제 말을 또 못 믿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림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림의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건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건데 그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패션의 나라라 가지고 구한말 1900년도에 프랑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모자를 수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4,800개까지 수집했습니다. 근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자인데 구멍이 뚫린 모자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구멍이 뚫리면 땀이 안 차서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거 쓴 걸 보고 외국인들이 지금 수출이 지금 막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자뿐만이 아니라 4,800개의 모자 생각나십니까? 그걸 하나하나 구입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아졌다는데 그러니까 그림이 제일 많은 나라, 그 다음에 패션의 나라였다. 옷을 제일 많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모르시는 분은요, 전에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온 분하고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조금 화를 내시는데 연세가 85년이신데 우리나라는 17, 18세기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게 토지가 우리 한 18편까지 되는데 조선의 소설은 200편까지 됐습니다. 대하소설이요. 이거 아마 여기 계시는 분 모르실 텐데요. 그리고 태국 같은 나라는 소설이 1920년대에 처음 나오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라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가 1922년에 가셨습니다. 이거는 캐리 이글턴이라는 문학 한국을 누구나 아는 유명한 문학 이론가가 쓴 글을 보고 제가 알았는데 그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물어보면 영국은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 리카르도 이런 사람이 있었듯이 경제학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문학은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국문학과였죠. 영문학과가 전체였습니다. 걔들 굉장히 무식했는데 영문학과를 만든 이유도 인도에 갔더니 문학을 너무 많이 하고 문화가 뛰어나가지고 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든 게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의희나 직업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 이상이라야 가능한 것을 써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아주 유명한데 한 10년간 모아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는 후에 한국인 한 사람이 이 드라마 다 썼다 그러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뒤에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그 고등학교 학점부에 셰익스피어 가장 그렇고 문학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음악은 지금 와서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2번 하고 원래도 또 1위 또 하겠죠. 그래서 이제 놀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음악은 제가 한 40년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느냐면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음악만은 버릴 수 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이니까. 근데 그 말을 전해드릴 때는 저분들이 뭐 자기가 하니까 괜히 오기 비슷하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일본 음악 들어보면 랭가를 제외하고 이 사람들 2박자입니다. 4분의 2박자 아니면 4분의 4박자죠. 우리나라처럼 8분의 6박자, 그 다음에 3박자,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음악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음악 들으면 싱거워서 듣기가 싫습니다. 뭐 음악이 뭐 저래 이런데 우리 음악은 듣는 순간에 그냥 가슴까지 쥐어 짜는 순간이 막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국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우리 음악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올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빨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악을 배우지 않으면 위대한 가수가 될 수 없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것도 처음 알게 될 텐데요. 레코드판이라는 게 1940년도 초에 39년도인가 한국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최초로 10만 장 팔린 게 아그네스인가 뭐 백년석이 다는 그거였는데 불과 1년 만에 100만 장 팔린 한국 최초의 그뭐 밀리언셀러가 그러는데 그게 쑥대머리 귀신행동이라는 춘향가 그대로 판소리였습니다. 그게 100만 장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음악 전통은 엄청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라고 그러면요. 판소리라고 그러면 약간 부닥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가수 중에서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가수 신중현이, 조용필이, BTS 다 판소리 하던 애들이죠. 그건 아마 여러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BTS의 그 RM이라는 애가 유엔에 가서 무슨 연설하고 이래서 유명한데 그 아이가 어릴 때 판소리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걔들한테 음악을 주면요 어떤 높은 음악까지 다 소화해버립니다. 저는 사실 서양학 음대에서 서양학 하는 아이들요 이제 10년 내로 다 쫓아내야 되는데 쟤들이 서울대학교가 그 전재명이부터 친일파 따까리들 구성 쫙 내려왔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우리 음악을 못 가르치게 해가지고 우리 음악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천년기념물 사라지듯이 완전히 멸종을 시켜놨습니다. 쟤들이. 이 음악이 실제로는 쟤들 음악보다 훨씬 유명하죠.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클래식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독일에 뭐 18세기나 17세기 궁중음악이라고 그러지 그걸 왜 클래식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판소리 클래식이지. 지금 용어가 이상하죠. 걔들은 순수 음악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중음악 한대요. 사실은 걔들 음악은 아무도 안 들으니까 순수 음악이라고 변명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가곡 그거 들을 만한 노래 있습니까? 괜히 목에 핏대 나서 나도 숨만 가빠지지. 가곡 우리나라 말의 알상법과 전혀 다른 노래 방식으로 부르니까 듣기가 싫지 않습니까? 걔들 음악 수준 실제 좀 낮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오늘
팩이 가셔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뭐 관현악이다 무슨 오케스트라다 이런 거 하면 그러면 그토록 많은 악기가 필요하면 그토록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는 귀족 몇 명을 위한 음악이죠. 우리 판소리는요 부채 딱 하나만 잡으면 어디서든 부를 수 있고 바로 현실을 담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래 우리가 훨씬 더 잘 부르고 이걸 우리는 다 핑계치고 나쁜 것, 무식한 것들이 부르는 것으로 강요했던 아이들이 바로 서울음악대학교의 교수들이죠. 얘들 굉장히 무식하고 나쁜 놈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서울대학교 음대에 가면요 2,000명이 훨씬 더 들어가는 문화관이 있습니다. 이거 대학교 안에 2,000명이 훨씬 더 들어가는 문화관이 있다. 그 객석만에 2,000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BTS라든가 조용필을 위한 것이라 되는데 지들만 거기서 노래 부릅니다. 대중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도 안 데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를 대중가요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말인데 가요라는 말은요 그 일제가 국민가요, 한국시민을 가르치기 위한 가요다 이래 붙인 말인데 가요는 빼고 그냥 대중 노래라고 그래야 되죠. 아니면 뭐 팝송이라든지 한 사람한테도 허용해주지 않다가 아마 한 5, 6년 전에 한 명이 불렀어요. 그 자리 자기들 겁니까? 그 후진 음악 하는 자기들 겁니까 그게? 국민들의 것이고 우리 전통 음악의 것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음악 교과서에 아예 없죠.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전부 잘못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술품의 양이 제일 많았다. 미술품의 양은 왜 제일 많았냐? 우리 미나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그린 게 아니라 궁중화원 중에서 한 명으로 뽑히지 못한 나머지기 화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에 그림이 있으면 나도 종갓집처럼 그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요구한 사람은 민중이죠. 인민이고 그림을 그려준 사람은 완전한 프로였어요. 그랬으니까 그토록 잘 그렸죠. 여기 계시는 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호랑이와 같이 그린 그거 한 10년 그려야 그립니다. 그 그림을 집집마다 그려가지고 액자에 넣어놓지도 않고 집에다가 벽지처럼 계속 발랐습니다. 그 바르거나 아니면 옆에 치워두거나 이래서 집집마다 수십 장씩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700만 봤을 때 조선 때 10개 갖고 있었으면 7천만 장이죠. 7천만 개의 그림이었고 100개씩 갖고 있었다면 7억 개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그림을 전부 제지 공장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게 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배운 근대 공부하는 아이들이 하는 짓이었죠. 그래서 이 그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럼 그들 그림이 수준이 나오냐 천만에 그 사람들이 고어나 피카소나 뭐 저는 다빈치나 걔들보다 그림 더 잘 그렸습니다. 우리 그림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림처럼 무슨 순수를 지향한다든가 절대를 지향하든가 이러지 않고 민중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했죠. 그리고 그림 속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데 이것은 바로 21세기의 그림의 이념이죠. 우리는 이미 18세기에 21세기 그림의 이념을 구현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은 누가 가격을 높이 주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은 그림값이 비싼 것은 화상들의 장난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금동화 불상인가 하나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5억 원을 주려고 그랬고 일본에서는 15억 원을 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샀다 그러는데 문화재청에 있는 애들 그냥 바보죠. 15억 원을 준다 그러면 내 나라에 나면 우리 그림은 그보다 비싸니까 우리가 20억 원을 줄 테니까 팔아라 이래가 갖고 와야 한국 불상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게 그 바보 같은 게 문화재청에 있는 애들 쟤들 바보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식으로 그림 가격을 생각을 못하고 비싸다고 안 사옵니까 그걸? 한국 그림은 25엔 하더라. 이게 소문나면요 우리나라 모든 그림값이 올라가죠. 그럼 앞으로 곧 한국의 화가, 한국의 음악가, 한국의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값이 자꾸 올라가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의 시대 이제 왔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김구가 나의 소원은 문화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외국에 이렇게 요즘 여행 가는 시대인데 피라미드 같은 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앙코르와트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석조 건축물이라는데 그거 만드는 게 이제 바보들이 하는 짓인데 왜 바보들이 하는 짓인데 우리나라에는 큰 거 하나도 없죠.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데요. 자, 모든 인간은 한국 사람 한 명과 이집트 사람 한 명과 캄보디아 사람 한 명이 살아있을 때 에너지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활동량이 똑같다고 할 때 왜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은 그렇게 큰 걸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런 거 안 만들었느냐? 그럼 한국인 숫자가 전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저 북락토성이라든가 뭐 저런 데 가서 유적지 다 조사하면 뭐 1세기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 이탈리아 반도나 그리스 반도보다 아테네보다도 사람이 더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데요. 자, 그럼 한국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유적이 왜 하나도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우리는 모자를 5,000개 만들고 18세기에 소설을 장편 소설 200편 쓰고 그러고 집집마다 그림거리가 가지고 있고 노래를 세계에서 제일 잘 부르고 이런 것에 에너지를 투자했죠. 그러니까 큰 건축물을 만들었던 나라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요 아주 간단하게 여자의 성기에다가 남자의 성기를 뽑아놨습니다. 그게 앙코르와트. 그런 바보 같은 것을 그토록 크게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해야 되나 너희들은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죠.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못나서 안 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 문정왕후 그 아주 이상한데 조그만하죠. 신라청마총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진시황 무덤보다 더 큰 그 왕릉이 있는데 그게 가야 백제 연합체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볼 땐 가야 사람들이 그 철을 가지고 가가지고 일단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려면 임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가 철의 나라니까 일 시켜먹고 세부치 하나씩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건 또 나중 문제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한마디로 말해가 그런 바보짓을 하는데 막지 않았기 때문에 킬링 필드 때 자기 나라 국민 800만 명, 200만 명이나 죽였죠. 그 바보들이 하면 그 조상들 후손까지 계속 바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촛불혁명을 이루고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12명인가 뭐 그런데 두 사람 제외하고 다 도중에 죽이거나 외국에 망명 가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탄핵하거나 이랬죠. 지금 정상적으로 왕자리를 대통령 자리를 그냥 지켰던 사람이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두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 일본 애들은 멍청해가지고 일본 천황 그또 조그만 애가 제 키보다 작던데 그런 놈을 뭐 1000년이 넘도록 생기고 있죠. 그거 불러가지고 구로공단에 가 일이나 시켜먹지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와 같이 외국에 있는 큰 건축물을 안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동서남북 맞추면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맞췄죠. 어떻게 맞췄냐면 서울에서 동쪽으로 가면 정동진을 동쪽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달라져 버리는데 고구려는요 천문학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갈자리 제가 대한민국에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나와 있는 한자 2165개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요. 그걸 갖고 영국 루퍼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전문학자가 이거 아마 10세기에 만들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바보 같은 소리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요. 서기 전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서기 전 6세기 정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정갈자니 벤자니 처녀자니 이 말이 우리는 차이나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오히려 저쪽에 서양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천문도는 그 로마하고 그리스 저쪽 아랍하고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로마에서 고구려까지 말 타면요 20일이면 도착됩니다.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반도로 안 가려고 해서 관계토대함이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병사들은 남쪽으로 안 가려고 하고 서쪽으로만 자꾸 가요. 서쪽은 말 타고 가기가 좋죠. 남쪽은 가면 첩첩산 중에 돌, 바위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강이 있으니까 가기 싫어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우리는 저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여기서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밤하늘을 28개로 나누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28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각도가 근각이 아니다. 똑같은 각으로 360도 28로 나눈 게 아니라 별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하는데 그 별자리를 기준에 28개를 나누어가지고 우리 이 28수는 6판이 가운데 딱 빼면 28개죠. 제곱은 28개입니다. 가운데 건 북극성이고요. 가고 첨성대 이렇게 1028층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왕릉을 위치를 다 조사해보면 4, 5세기에 만든 왕릉이 28수의 위치하고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이미 그 시대에 28수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루퍼스라는 천문가 기의 중심 나간 아이가 아니고 왜 10세기 만들었다고 해? 우리는 북극성과 어떤 별,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리우스라는 별이 겨울에는 동쪽에서 떠나가 9시에 지금은 봄이 돼가지고 약간 남동쪽으로 이쪽으로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또 제일 밝은 별이 안타레스가 뜨는데요. 그 별이 북극성하고 시리우스의 각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 각도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기록하고 있었던 거를 처음 기록하는데 구구당시에 처음 나오니까 우리보다 1000년이 늦었습니다. 천문학이 선진국이었죠. 사실 천문학을 모르면 전쟁 못 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관계없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라 군사가 백제를 쳐들어갈 때 익산하고 나주하고 지금 익산으로 쳐들어가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출발해가 나주를 쳐들어갈 수도 있죠. 그 위치를 어떻게 하냐? 별자리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토록 군사 강대국이었던 이유도 별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문학 기술이. 하여튼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문학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오늘 저는 굉장히 행복한데요. 갤러리 이런 거 운영하면서 당장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김구 선생이 말했던 문화의 나라를 만들자. 이미 우리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오고 있다가 저 친일파, 친미파 쟤들이 다 박살을 내고 있어.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죠. 이제 우리의 자리를 이제 자리 잡아간다. 결국은 저 BTS라는 애들이 국민들한테 깨워주는 것은 응대 다니면서 서양 음악 하는 애들 걔 인간도 아니야. 니들 음악도 아니야. 베토벤이 잘났냐? BTS가 잘났냐? 광시혁이가 더 위대한 음악가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비틀즈의 존 레논을 영국 사람들은 그 베토벤보다 더 위대한 음악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를 쓰고 나면 그 베토벤도 필요 없고 존 레논도 필요 없고 우리한테 가장 위대하다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는 방시혁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방시혁은 그 BTS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됨으로 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 쟤들 결국 쫓겨납니다. 그러고 국민들이 서양 음악 안 배우려고 그러죠. 이 가수가 되려면 판소리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그런 걸 생각할 때 상당히 우울하다가 기분이 좋은데, 자 오늘은요 두 가지를 제가 강의를 하는데 논어 쪽하고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매화가 막 피고 있는데요. 저 매화는 알고 봤더니 제가 연구를 서기 전 한 6세기 뭐 동양에서 제일 빠른 책은요, 동아시아에서 제일 빠른 책은 논어가 1번입니다. 다른 책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논어가 나와서 너무 큰 히트를 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책을 만들면서 이거는 논어 이전에 있었다, 공자가 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노자 도덕경이죠. 노자 도덕경은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공자가 태어난 것보다 150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상 근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자가 노자한테 배웠대요. 하고 자기가 책 쓰고 나면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공자가 보던 책이다 하죠. 그게 춘추라는 책입니다. 논어에는 춘추라는 글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춘추를 공자가 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가 자기가 이제 공자 죽고 한 200년 뒤에 책을 써놓고는 춘추를 공자가 썼다 이런 말, 그 거짓말 제일 먼저 한 사람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거짓말을 잘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 상하천이죠. 왜 자기도 이제 역사가 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동북아에서 가장 큰 사기꾼은 주희라는 아이였는데 얘는 인간성이 치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자라는 사람 알죠? 얘는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주희의 논어 집주를 처음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논어정이라는 책을 먼저 쓰고 나서 그 책을 고쳐가지고 논어 집주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물을 거명할 때요, 할아버지는 먼저 거명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거명하고 아버지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말 안 합니다. 그렇듯이 공자를 먼저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나서 주희의 그 논어 정의는 어떤 책으로 되어 있냐면 주희보다 100년으로 딱 끊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주희가 1200년에 태어나가지고 1270년에 죽었는데 1100년 이상 나이 든 사람은 태어난 사람 다 없애버리고 그 100년 그것도 송나라 사람은 딱 엮었더니 송나라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책으로 쳐주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를 했는데 야비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자, 이천 선생활, 명도 선생활, 그 정자라는 거예요. 정자왈 어떻게 했다 그러고 그 밑에 공자왈도 아닙니다. 자왈도 아니고 중리왈 이렇게 딱 씁니다. 굉장히 야비하죠. 이거는 뭐 공자를 똘마니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공자를 사랑한 여성이 하나 있는데 남자인데요. 왕비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성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방문도 안 되는 그 천하에 왕비가 공자하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이름이 내려올 수가 없죠. 단지 공자를 초빙해가지고 끝없이 불신양면 지원을 해준 사람인데요. 그래서 남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재밌는데 지금 뭐 아파트 동 전체보다도 아니면 어떤 고속도로 한 200km만큼 비싼 경이라는 악기를 공자한테 선물을 했는데 공자는 또 고민했겠죠. 고민했는데 그걸 들고 연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공자가 있는 집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면 위나라, 망명제도 위나라에 다 소리를 듣게 되죠. 저 악기가 저기 왜 가 있느냐.
왕비가 준 거다. 잘못하면 왕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비가 워낙 어진 여성이었고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차이나 전역에 퍼져가지고 멀리서 삼태기를 맨 은장까지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논어에 보면 딱 그게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는 지명을 안 적는데 공자가 위나라에서 적었습니다. 위나라에서 경을 연주했다. 그것도 어디에서 공시 지문에서 딱 적어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경을 연주한 것이 위나라 왕실이 아니라 공자의 자기 집에서 기가하던 숙소에서 연주했던 거죠. 이렇게 비싼 악기를 선물할 정도 공자가 또 천하 최고의 음악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딱 적어 놓는 것부터 다른데, 그런데 이 남자라는 글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주희 요 녀석 딱 그래요. 남자 이름 딱 나오면 그 밑에 바로 음란한 여자가 딱 적어놨어. 여러분들 가슴에 그거 읽으면 저는 피가 끓는데, 아버지 성함을 적고는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 휘라고도 하고, 아버님께서는 뭐 내가 9살 때 같이 산에 갔는데 내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 이렇게 말하지, 아버지 딱 쓰고 그 밑에 음란하고 개 사이끼다 이렇게 못 적죠. 그 글을 적는 순간에 아들이 너무 가슴이 뛰어서 뭐 글을 못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를 욕해 본 적 있습니까? 못하죠. 주희라는 남자 그런 남자입니다. 사마천은 그보다 한 수 더 떠요. 공자는 호모섹스예요. 이거 아무도 못 읽는데 제가 4기 65만 자 전부까지 다 읽어나가니까 탁 튀어나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가졌던 환상은 이제 저한테 다 깨어질 겁니다. 왜냐? 공자는 권위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 그리고 공자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려주는데 여기 계시는 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설명을 다 듣고 나중에 가만히 댁에 가시가 생각하세요. 저는 늘 말합니다. 저는 공자 예수보다 잘났다. 나는 석가보다 잘났다. 나는 공자보다 잘났다. 왜? 공자는 인민을 자기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 배우려고 했죠. 그럼 공자하고 제가 만났으면 공자가 저한테 배우려고 했겠죠. 스승이 제자보다 잘났죠. 그래서 제가 공자보다 잘났다. 공자보다 잘났으니까 예수보다 잘났고 석가보다 잘났다. 이런 이제 유추를 하는 건데, 이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공자는 혁명가였죠. 그래서 공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내가 공자보다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아주 못된 우리나라 목사 중에 여자 처녀 신도한테 내가 예수다 이래놓고는 내가 옷을 벗으라 하면 너희들은 옷을 벗으라 이래서 여자 신도를 유린했다는데, 만약 그 처녀가 쟤처럼 생각했다면 옷을 안 벗었겠죠. 목사가 내가 예수다 이러면 나는 예수보다 잘났으니까 니한테 못 본다 그러면 되죠. 말이 이상하지 않죠. 갑자기 이상하지 않죠.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이제 알겠죠. 영웅이나 신이 사라진 시대에 그거 자꾸 믿을 게 아니다. 2500년 전에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다. 그게 바로 공자였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신은 죽었다면 이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신이 그럼 죽었으면 어쩌란 말이냐. 신이 없어지고 난 후에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의 이웃, 내가 아닌 사람 타자죠. 그래서 우리는 타자의 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타자가 나를 심판하죠. 그래서 이 타자의 시대가 이제 왔는데, 왜 아직도 예수 이야기하고 석가 이야기하고 공주 이야기, 공자 이야기합니까? 공자는 그것을 잘 알고 삼인행 필류하사,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내보다 잘난 사람한테도 배우고 내보다 못난 사람한테도 배운다고 했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예수보다 잘났다, 내가 석가보다 잘났다, 내가 공자보다 잘났다 처음에 들을 때는
낯설기 짝이 없고 저 사람 굉장히 건방지다 이렇게 느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느껴지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철학의 시대로 이제 가야 된다. 공자가 정말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차이나의 2,500년 동안 지성인들은 공자 이 말을 줄기차게 막으려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2,500년 철학사는 공자 욕하기였습니다. 제가 읽은 이 사람 여기서 또 공자 욕합니다. 그 사람 여기도 공자 욕합니다. 맹자 이 사람은 괜히 공자 편찬하면서 또 욕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철학자를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까 기득권을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 빼앗기기 싫어서 공자를 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과를 이제 여기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흔히 매화는 뭐 절개다 뭐 이래가지고 두 나라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든가 추위에도 어떻게 절개를 지킨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2500년 전에 나왔다라고 실제는 2500년 전이 아닌데 2300년 전에 시경에도 없고 서경에도 없고 그 위에 한나라 때도 없고요. 4세기 5세기에 가면 이제 사상의 자유가 많이 도연명이라는 이런 사람 나오는데 그때도 없습니다. 당나라 때 비로소 매화가 겨우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백이라는 사람이 매화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뜻밖의. 그런데 매화를 왜 좋아했냐. 봄을 알려주는 그 봄의 어떤 서정을 일깨워준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매화를 절개의 상징으로 여기던 때는 역시 송나라 성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문청상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송나라 중심 장군이었는데 잡혀가지고 쿠빌라이한테 잡혀가지고 죽여라 그러니까 워낙 그 충성심이나 이런 게 탐복을 해가지고 쿠빌라이가 야, 네 항복만 하면 네가 원하는 제국에서 놔준다 이래도 끝내 말을 안 들었죠. 그래가 육가라는 그 시를 썼는데 그게 유명하니까 아내가 있었는데 어떻게 죽었다. 내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죽었다. 내 첩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그 유명한 시를 쓰는 사람이 매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화의 향기는 매지 기다 그랬어요. 우리 요새는 기가 어떻게 그런 말 안 합니까? 매화의 향기라는 것은 매화의 기다. 그리고 매화 중에서 흰색을 최고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백자, 매화의 흰색은 매화의 향기가 기다고 매화의 질, 매지 질, 매화의 본바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때 비로소 송나라 때 매화가 어떤 도덕적인 그 자리를 확보하는데 그 이전에는 저는 뭐 요리를 할 줄 모르는가 모르는데 매화가 언제든지 조미료로 썼습니다. 그 조미료로서 아주 중요해가지고 소금과 거의 버금가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이부동할 때 동자 있죠, 동자. 동이라는 거는 임금한테 맞장구 치는 사람. 맞장구 치는 사람은 동이고 화라는 것은 매화라든가 뭐 소금이라든가 온갖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인데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우리 그걸 한다. 뭐라 그럴까? 맛을 맞춘다. 그렇게 화자를 사용하는 걸 보고 거기에 또 매화가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이 말은 참 빼어난 거다. 우리가 화이부동이라 할 때 남한테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고 간을 잘 맞추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으로서의 개념으로 화자를 썼고 동자는 안 알아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매화라는 것이 여기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매화를 제대로 알고 태계 선생님이 죽을 때 매화한테 물을 주라 그랬는데
대개 선생의 애인 두 양을 생각했다는데 대개 선생한테 애인 없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그래 합니까? 그래가지고 저 안동 사람들 말이지 부향과 태계의 사랑 드라마도 만들고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 사랑 이야기를 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랑을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또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좀 얘기는 좀 거북한데 이 섹스의 시대인데 여러분 겨울 연가 가만히 처음부터까지 가만히 보세요. 두 남자가 호텔과 같은 방에 있는데